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릴까? 왜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정작 사랑을 받으면 불편할까?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보통 자기 계발서를 찾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칼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반복하는 이 패턴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어머니도 우리도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는지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 것입니다. 두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그곳으로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개인적 무의식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온 원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원형이 바로 어머니 원형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해준 사람이고, 처음으로 우리를 품어준 사람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아기에게 어머니는 전부입니다.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람, 추위에서 지켜주는 사람,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안전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처음 경험합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배웁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우리는 세상이 안전한 곳인지 위험한 곳인지 느낍니다. 어머니의 반응에서 우리는 신뢰가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융은 이 초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건강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고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평생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처입니다. 가장 처음에 가장 깊은 곳에 생긴 상처입니다. 문제는 이 상처가 너무나 오래되고 깊은 것이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왠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떠날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당신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배운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배움의 시작은 어머니와의 관계였다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처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서적 부재입니다. 어머니가 물리적으로는 곁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재했던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우울했거나 너무 바빴거나 감정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거나 다른 것에 몰두해 있었을 때 일어납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거기 있는데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눈을 보지만 그 눈 속에 자신이 비치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만 진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안기지만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깊은 혼란을 줍니다. 어머니는 거기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착하면 엄마가 나를 볼까? 내가 더 조용히 있으면 엄마가 관심을 가져줄까? 이렇게 시작된 생각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더 노력해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 그래야 비로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모든 것에서 완벽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져도 그 안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그 아이가 원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조건을 걸고 사랑을 준 경우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말을 잘 들으면 인정해주고,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이는 배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경험은 특히 흔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높은 교육열 속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과 성취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물론 부모의 의도는 좋습니다. 자녀가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받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나는 더 나아져야 해. 나는 지금의 나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렇게 자란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해. 하지만 아무리 성취해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이뤄도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원했던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는 것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과잉보호입니다. 이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상처가 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는 안전하지만 그 밖의 세상은 위험하다고 배웁니다. 작은 실패나 좌절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두렵고 실패할까봐 무섭고 항상 누군가의 허락이나 인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불안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것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과잉보호가 아이의 자립심과 자신감을 앗아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할의 뒤바뀜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약했거나 아팠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을 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합니다. 아이는 아이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필요가 항상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챙깁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주는 쪽이 됩니다. 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비교와 비난입니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비난했을 때 생기는 상처입니다. 너는 왜 언니처럼 못하니? 옆집 아이는 벌써 이런데 너는 왜 안 되니?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왜 이 모양이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결함투성이라고 느낍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고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신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성공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짜 나를 알면 실망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낮고 늘 자신을 의심합니다. 6번째는 정서적 조종입니다. 어머니가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이용해 아이를 통제했을 때 생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너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네가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슬픈지 아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느낍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효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는 만큼 이런 형태의 상처는 더욱 복잡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미덕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불행한지조차 모릅니다. 이 모든 상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고, 역할을 해야 했고,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 말이에요. 윤근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선택, 모든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에게 정서적 부재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가까이 오려 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가까이 있어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은 실망을 가져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감정적으로 벽을 쌓습니다.
상대방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사랑한다고 하는데 벽이 느껴집니다. 가까워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단지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다고 느낄 뿐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완벽한 연인이 되려 하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 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도 불안합니다. 실수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이니까요.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의사결정을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의 허락이나 보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망설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독립적이려 애씁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둘 다 균형 잡힌 자립이 아닙니다. 진정한 독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 균형을 찾지 못합니다. 역할이 뒤바뀐 경험을 한 사람은 관계에서 항상 주는 쪽이 됩니다. 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챙기려 하면 불편하고 빚진 것 같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만 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다가 결국 탈진합니다. 그런 후에는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챙기지 않는지 원망하지만 정작 자신은 챙김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비교와 비난 속에서 자란 사람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가혹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하네. 이 정도 성과로 만족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진짜 나를 알면 실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서적 조종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까? 내가 아니오라고 하면 상처받을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룹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결국 분노와 원망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표현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안으로 사깁니다.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패턴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났지만 과거의 영향은 계속됩니다. 무의식 속에 각인된 그 패턴들이 현재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윤근 이것을 강박적 반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를 현재에서 계속 재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종류의 관계를 선택하고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은 치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금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단지 반복만 될 뿐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같은 길을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같은 곳을 맴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모든 패턴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상처를 다른 관계에서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불효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어머니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희생하며 살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오직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어떻게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배은망덕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과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자신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는 상처받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윤근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요.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요.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것은 진짜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느끼는 것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느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두려움, 거부감, 배신감.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더욱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 나쁜 아이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슬퍼하면 약한 아이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느끼지 않으려 했고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묻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함으로, 불안으로, 신체 증상으로, 관계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그 감정들을 다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다시 꺼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것 같습니다. 아프고 두렵고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처는 빛 속에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동안에는 계속 곪아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감정들을 느껴야 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아마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천천히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고 그 아이가 느꼈던 것을 느끼고 그 아이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날 보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비교당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 모든 감정을 다시 느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한계가 있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어머니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어머니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어머니가 단지 우리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던 한 사람 말이에요.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사랑받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것을요. 어머니 세대는 더 어려웠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겪었거나 여성으로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벽한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해가 오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풀립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한계였구나.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구나. 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이런 이해가 오면 용서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책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었고,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고, 어떻게 양육받을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나 과거를 탓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치유할 것인가.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깨뜨릴 것인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존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제 양육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키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을 지금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필요했다면 지금 자신에게 그것을 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약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인정이 필요했다면 자신을 인정하세요. 작은 성취도 축하하고 노력을 알아주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세요. 보호가 필요했다면 자신을 지키세요.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무리하지 않고 쉴 때 쉬세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받지 못한 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됩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른인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으니까요. 6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마지막에 옵니다. 억지로 서둘러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책임지고 자신을 재양육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느 순간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어머니가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상처였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현재를 온전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방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오늘 용서했다가도 내일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완벽하게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7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치유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뀌면 관계의 역동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 어머니를 대하지 않습니다.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을 대합니다. 어머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내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어머니와 나 두 사람의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며 만나는 관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진정한 자기가 되는 과정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의 인정을 구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부모의 목소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울립니다. 마치 부모가 여전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진정한 독립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내 선택을 할 권리가 있고 내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 부모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세대 간 전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유하지 않은 것은 자동적으로 반복됩니다.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밀감을 표현하는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녀에게도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성적이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과잉 보호를 받은 사람은 자녀를 과잉 보호하거나 반대로 반김할 수 있습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의식의 작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육받았는지가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화하면 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정서적 연결, 건강한 경계, 자율성의 존중.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자녀에게 투사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상처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 해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패턴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재현하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머니와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둘 다 어머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재현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치유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면 단지 반복만 됩니다. 어머니와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반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기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치유하고 그 패턴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적 선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맞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여성성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윤근 여성적 원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우리가 여성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는 여성성 전체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스러움을 약함으로 보거나 반대로 여성으로서만 자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이것이 여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을 이상화하거나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성모처럼 완벽하게 보거나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처를 치유하면 우리는 여성성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성스러움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자신 안에 여성적 측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윤근 남성에게도 여성적 측면이 있고 여성에게도 남성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통합된 인간은 두 가지 모두를 조화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으면 이 통합이 어렵습니다. 치유를 통해 우리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일상에서 어떻게 이 치유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세요.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요? 특정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나요?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나요? 어떤 말에 특히 상처받나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와의 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어린 시절을 돌아보세요. 어머니와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기억도, 어려웠던 기억도 모두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그때 아이의 시각으로 느껴보세요. 그 아이는 무엇을 느꼈나요? 무엇이 필요했나요? 셋째, 일기를 쓰세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보세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을 표현하세요.
화나 슬픔이나 실망이나 사랑이나 고마움이나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써보세요. 검열하지 마세요. 누가 볼 것도 아니니까요. 넷째, 내면의 아이를 만나세요. 상상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보세요.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세요. 안아주고 위로하고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심하거나 감정이 압도적이라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매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충분한 휴식, 좋은 음식, 좋아하는 활동, 건강한 관계. 자신을 마치 소중한 아이를 돌보듯 돌보세요. 일곱째, 경계를 세우세요. 필요하다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만나는 빈도를 조절하거나 특정 주제를 피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덟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홉째,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세요. 열째, 의미를 찾으세요. 이 고통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장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는지 찾아보세요.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곱씹을 것인가, 아니면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고 의식한 것은 선택이 된다고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의식화할 때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나 선택의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상처들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피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마주하려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상처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진실입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이 두 진실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돌봄이 함께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입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할 가치가 있는 여정입니다. 그 끝에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진정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세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을 통과하고 빛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온다고요.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통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돕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이 치유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걸으세요. 용기를 내어 앉아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하세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치유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실은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에게서 찾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수용, 그것은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당신 안에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 아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을 해주세요. 당신은 충분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은 소중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완벽해.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